안녕하세요. 저는 모건대학교 음악교육과 박혜윤입니다. 처음에는 대면 강의로 초청을 해주셨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전곡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32곡을 번호 순서대로 모두 연주하는 건데요. 8번으로 나누어서 칩니다. 지금까지 6번 공연을 했고요. 2번 남았습니다. 베토벤은 평생에 걸쳐서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했는데요. 가장 먼저 작곡한 소나타 1번이 베토벤이 25세일 때 작곡을 했습니다. 마지막 소나타 32번은 52세에 완성했는데요. 사망하기 5년 전의 일입니다. 이 작품들을 순서대로 연주하다 보니 베토벤의 삶에도 자연히 관심이 가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작곡가는 스타일이 변하기도 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나 굴곡이 있으면 음악에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베토벤은 당대에도 크게 성공한 아티스트였죠. 베토벤은 매우 유명한 피아니스트였고요. 작곡가로서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개인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겼고 심리적으로도 불안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하고도 불화를 겪었고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 또 받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 때도 있었고 귀족들에게 후원도 받았지만 경제적으로 안정되지는 못했고요. 몸도 좋지 않았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상에 시달렸고 우울증도 있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귀가 들리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여성들에게 사랑을 느꼈지만 연애는 잘 풀리지 않았고요. 결국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술가들의 작품은 삶의 고통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컴플렉스, 슬픔, 불안감, 외로움, 분노 등을 작품 속에 녹여서 승화시키는 거죠. 예술가 자신도 자신의 고통을 한 걸음 떨어져 보면서 치유받고 그 작품을 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술가가 표현한 고통을 간접적으로 느끼고 치유 과정까지 함께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의 고통을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베토벤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예술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베토벤의 음악을 연주하고 또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은 자신의 고통을 작품으로 표현해서 이해받고 위로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 고통스러움과는 상관없는 더 빛나고 홀로 우뚝 서 있는 음악을 작곡함으로써 자신의 문제들 자체를 극복해버리려고 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토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특히 더욱 왕성한 작곡 활동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베토벤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작곡한 피아노 소나타 3곡을 소개하겠습니다. 베토벤의 음악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고 어려움을 돌파할 힘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7번 작품 번호 10의 7번 소나타로 시작하겠습니다. 7번 소나타는 베토벤이 28살일 때 작곡을 했습니다. 20대 베토벤의 초상화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토벤의 초상화와 정말 많이 다르죠. 이때는 좀 미남입니다. 당시 베토벤은 비엔나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베토벤의 고향은 독일의 본인데요. 당시에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지금의 뉴욕처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명한 예술가들은 전부 비엔나에 살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고 부유한 후원자들을 만날 기회도 많았죠. 젊은 예술가들이 성공하려면 당연히 비엔나로 가야만 했습니다. 베토벤이 비엔나에 정착하게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베토벤은 왠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을 거라고 많이들 추측을 합니다만 사실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귀족의 궁전에서 일하는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서 알코올 중독 상태가 되어버렸고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잘 쳤던 베토벤은 귀족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16살이 되던 해에 비엔나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자석에 철이 달라붙는 것처럼 곧장 나쁜 일이 생깁니다. 어머니가 몹시 편찮으시다는 편지가 독일에서 날라옵니다. 베토벤은 꿈에 그리던 비엔나에 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독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베토벤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어머니는 2달 만에 사망하고 맙니다. 베토벤은 어머니와 정서적으로 매우 가까웠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은 베토벤에게 큰 절망이었을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서 베토벤은 실질적인 가장이 되었습니다. 작곡을 하고 연주를 해서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본에서 보낸 5년 동안 베토벤은 두드러지는 작품을 쓰지 못하고 그냥 시간을 보냅니다. 베토벤은 22살인 1792년 고향인 독일 본에서 오스트리아 비엔나로 다시 이사합니다. 베토벤의 음악적 재능을 아까워한 발츠슈타인 백작이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생들까지 모두 데리고 비엔나로 갑니다. 이때부터 베토벤이 32살이 되는 1802년까지를
초기 비엔나 시절이라고 합니다. 이때의 베토벤은 거침없는 성공을 거둡니다. 프라하, 드레스덴, 베를린 등지로 연주 여행을 다닙니다. 작곡가와 피아니스트로서 유명해진 베토벤은 1795년부터 1801년 사이에 무려 15곡의 피아노 소나타를 작곡하고 직접 연주하면서 크게 각광을 받았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대담하다고 느낄 만한 여러 가지 고난이도의 연주 기술을 개발하였고 베토벤은 이를 그의 피아노 소나타에 반영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자신의 소나타를 제일 잘 치던 피아니스트였다고 해요. 당시 비엔나의 음악 애호가들인 귀족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고 발표하는 작품마다 호평을 받아 그의 인생 중 가장 순탄하고 건강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여신은 베토벤을 그냥 놔두는 법이 없습니다. 음악가에게 가장 중요한 신체기관에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음악을 들어야 하는 귀에 이상이 생기게 된 거죠. 처음에는 조금씩 청력이 약해지는 증상으로 나타났는데요. 베토벤은 처음에는 이 문제를 감추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심각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요. 베토벤은 크게 좌절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울증이 생겼고 죽음을 자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에 작곡된 피아노 소나타 7번에는 베토벤이 느꼈을 영광과 기쁨, 그리고 절망과 슬픔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작품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1악장입니다. 아주 유명한 악장이죠. 많은 기교가 필요하고 곡이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입시곡으로도 정말 많이 지정되는 곡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연주해 보셨을 겁니다. 시작은 평범하게 상행 옥탑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곡이 격렬하게 변화하면서 이쪽 저쪽으로 마구 치고 나갑니다. 젊은 시절의 베토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놀라운 작품을 계속 쏟아내고 피아니스트로서도 관객들의 감탄을 자아내던 거침없이 전진하는 듯한 느낌이죠. 전체적인 분위기는 밝고 힘찹니다. 하지만 언뜻 우울해지는 순간도 있는데요. 축 처진 느낌이라기보다 우울증과 조증을 왔다 갔다 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랬다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밝아집니다. 마무리도 아주 화려하죠. 친구들 여럿이 술집으로 몰려가 마구 소리치며 술과 안주를 먹고 흥이 올라 함께 노래하는 듯한 역동성으로 악장을 마무리합니다. 이 악장은 급격하게 어두워집니다. 베토벤은 악보에 라르고 에 메스토라고 적었습니다. 비통하고 큰 슬픔에 잠겨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이 악장을 작곡하고 베토벤은 그의 비서 쉰들러에게 우울한 상태에서 슬픔에 가득한 마음을 빛과 그늘의 뉘앙스로 그리려고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베토벤은 자신의 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였습니다. 베토벤은 자신의 귀에 생긴 문제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음악 활동뿐만이 아니라 생활하는데도 문제가 많았을 텐데 철저하게 숨겼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 좌절감과 공포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잠시 이 악장의 도입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심각한 좌절감과 절망이 극도로 예민하게 표현되다가 발전부에서 새로 등장하는 제2 주제에서는 갑자기 희망찬 선율이 등장합니다. 마치 먹구름이 개고 햇빛이 비치는 것처럼 아름다운 멜로디가 잠시 곡을 지배합니다. 이 부분부터죠. 그런데 또 금방 다시 우울해지죠. 약간의 희망이 생겼다가 다시 좌절을 겪게 되면 슬픔과 우울은 몇 배가 되죠. 그런 감정의 소용돌이를 표현하는 악장입니다. 슬픔은 긴 코다에서 최고조에 이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연주할 때면 베토벤이 자신에게 닥친 비극에 몸부림치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절규하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생각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압도적인 비통함으로 이 악장은 끝이 납니다. 자신의 청력 이상을 감지하고 극도의 우울함과 긴장감이 흐르는 이 악장 때문에 7번 소나타를 베토벤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작곡한 소나타 중 첫 번째 곡으로 골랐습니다. 이어지는 3악장은 다시 밝아집니다. 베토벤은 어둠이나 빛이나 그대로 두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우울과 환희를 교차시켜 들려주면서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3악장 악보에는 미뉴에트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뉴에트는 4분의 3박자 춤곡입니다. 미뉴에트 춤곡처럼 연주하라는 베토벤의 지시사항이죠. 저는 3악장을 들을 때면 2악장의 어둠에서 빠져나와 세상의 밝은 빛을 인식하고 안도하며 기뻐하는 베토벤의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악장에서 비관하고 포기해버렸던 운명을 3악장에서 나는 괜찮다, 나는 극복할 수 있다 라고 힘을 내면서 몸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사악장은 다소 밝게 들리는 주제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베토벤은 이 주제가 우울함을 표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주제가 베토벤이 누군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악보를 잠깐 보시죠. 세 개의 팔분음표로 질문을 던진 후에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2박자 반이나 쉽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주제로 질문을 반복합니다. 베토벤의 비서 안톤 쉰드러는 이 사악장을 시작하는 주제가 베토벤의 우울함을 표현한 것이며 그래도 역시 나는 우울한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악장은 론도 악장으로 주제가 조금씩 변형되어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우울함이 상황에 따라 그 색깔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혼란스러워지는 감정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종결부의 코다 역시 첫 주제로 시작합니다. 7번 소나타의 마지막 부분은 마치 베토벤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내 운명은 이런 것이다 라며 결국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은 엔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나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17번이고요. 작품 번호 31의 2번이죠. 템페스트, 폭풍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7번 소나타를 작곡한 후 4년이 지났습니다. 베토벤은 32살이 되었습니다. 자, 이 추상화는 베토벤이 32살 무렵에 그려진 추상화인데요. 이 추상화 역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토벤의 얼굴과는 조금 다르죠. 베토벤은 계속 비엔나에서 살았습니다. 독일에서 다시 비엔나로 돌아온 1792년부터 1802년까지를 베토벤의 비엔나 초기 시절이라고 구분합니다. 32세가 되었던 1802년부터 1812년까지를 비엔나 중기 시절이라고 합니다. 비엔나 중기 시절 동안 베토벤은 신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청력이 점점 약해져가는 증상에도 불구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확고하게 세웠습니다. 발표하는 작품의 숫자도 많았고요. 평생을 통틀어 가장 생산적인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토벤은 계속해서 고통과 절망의 돌부리에 발을 걸려 비틀거렸습니다. 32살의 베토벤은 줄리에타 귀차르디와 결혼하려던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귀차르디는 베토벤에게 피아노를 배우던 제자였고 베토벤이 피아노 소나타 14번 월광 소나타를 헌정했던 여인이었죠. 베토벤은 두 사람이 사랑하는 사이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었는데 귀차르디가 갑자기 부자 귀족과 결혼한다고 발표해버렸습니다. 베토벤은 절망에 빠집니다. 당시 베토벤은 점점 악화되는 청력 때문에 피아니스트로서의 길을 포기하고 작곡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작곡 일화가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작업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베토벤은 시골 마을에서 요양을 하라는 의사의 권유를 받습니다. 베토벤은 1802년 4월 비엔나에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하일리겐슈타트라는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6개월을 보냅니다. 자, 이 사진은 베토벤이 하일리겐슈타트에서 지내던 별장인데요. 지금은 베토벤 박물관으로 되었죠. 이 사진은 하일리겐슈타트의 현재 모습입니다. 지금도 참 아름답죠. 이 모습은 베토벤이 하일리겐슈타트를 산책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베토벤은 이 마을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산책하는 것을 좋아하던 베토벤은 하루에 몇 시간씩 마을의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스위스 출판사에서 의뢰받은 피아노 소나타 17번을 작곡합니다. 다른 곡도 많이 썼습니다. 정말 요양에 효과가 나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귀의 문제는 차도가 없었습니다. 요양 생활 말미에 베토벤은 동생들에게 긴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에서 베토벤이 죽고 싶은 마음을 털어놓았기 때문에 하일리겐슈타트 유서라고 부릅니다. 자, 하일리겐슈타트의 자필 유서입니다. 굉장히 정신없이 써놨죠. 이 유서는 자신의 운명에 대한 한탄으로 시작됩니다. 20대 후반에 청각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한 후 그가 느꼈던 공포와 고통이 묘사됩니다. 음악을 아예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청각 이상을 감추기 위해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외톨이가 되어버린 외로움 등을 동생들에게 토로합니다.
베토벤은 이런 자신의 비참한 상태가 언제 대중에게 공개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도 계속해서 시달렸습니다. 유서에는 동생들에게 하는 가장 베토벤의 부탁도 들어있습니다. 유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고 돈보다는 덕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라는 부탁이 적혀 있습니다. 죽음을 전제로 하고 쓴 유서이지만 편지 곳곳에는 삶에 대한 강한 욕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베토벤은 자신이 가진 예술적 재능 전부를 발휘하기 전에는 절대로 죽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음악으로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싶다고도 했고요. 이 유서는 결국 동생들에게 발송되지 않았고 베토벤이 죽은 다음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편지에는 베토벤이 느꼈던 지독한 절망이 예술적 야망으로 바뀌는 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토벤 인생의 전환점이 적혀있는 편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베토벤의 솔직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연구자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베토벤의 하일리겐슈타트 시절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베토벤이 이곳에서 작곡한 음악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아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중 한 곡인 피아노 소나타 17번 템페스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에 베토벤은 음악적으로도 또 한 번의 변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베토벤이 친구에게 최근에 자신의 작품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새로운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전까지의 베토벤이 매너리즘에 빠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토벤은 언제나 새로운 음악을 선보였죠. 하지만 평론가와 청중들이 익숙해지기도 전에 베토벤은 자신의 스타일을 버리고 새로운 형식과 내용을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이 만든 경계를 뛰어넘고자 했죠. 소나타 17번은 3악장 모두 소나타 형식으로 작곡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소나타 스타일에서 완전히 벗어난 소나타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소나타에서는 주제가 먼저 제시됩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는 주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집어내기 어렵습니다. 마치 청중에게 주제를 찾아보라고 수수께끼를 던져주는 것 같죠. 당시 청중들에게는 처음 들어보는 낯선 형식이었을 겁니다. 특히 1악장이 그렇습니다. 이 곡은 템페스트, 폭풍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베토벤은 공식적으로 이 작품에 제목을 붙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일화가 전해집니다. 베토벤의 비서 쉰들러가 베토벤에게 이 곡의 의미에 대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베토벤은 마침 셰익스피어의 희곡 템페스트를 읽고 있었고 쉰들러에게 먼저 템페스트를 읽어라. 그럼 이 곡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면서 마치 제목처럼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반은 농담이고 반은 우연으로 만들어진 제목이지만 이 작품의 분위기는 폭풍이라는 제목과 아주 잘 어울립니다. 1악장은 적막함을 뚫고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고 2악장은 폭풍이 가라앉은 대자연에 햇살이 내리쬐는 듯한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3악장은 다시 폭풍 전야에 불안감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려와 모든 것을 쓸어가는 듯합니다. 1악장 라르고 알레그로는 서주의 형식으로 시작됩니다. 청중들은 처음 나오는 이 멜로디가 주제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소나타 형식이라면 도입부에서 주제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고 베토벤도 기존의 소나타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다급한 발걸음을 표현하는 듯한 음계의 빠른 진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로소 폭풍우가 몰아치는 듯한 1악장의 주제가 시작됩니다. 1악장의 시작 부분을 서주로 보지 않고 제가 다급한 발걸음이라고 했던 부분, 이 부분을 제1주제라고 해석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발전부에서는 다시 앞부분에 비장함이 등장하는데요. 좀 더 몽환적으로 발전한 모티브가 나옵니다. 이 악장에서는 라르고 알레그로 모티브가 총 3번 나옵니다. 발전부에서는 다시 앞부분에 비장함이 등장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라르고 알레그로의 모티브는 조금 더 길게 연장되어서 독백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슬퍼하며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처럼요.
1악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베토벤은 또 한 번 혁신적인 작곡 기법을 사용합니다. 이 기법은 낭만시대 음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이 부분인데요. 여기에 페달 표시가 있고 여기까지 페달을 끌고 오라고 베토벤이 명시를 해놓죠. 페달이 섞이면 서로 충돌하는 화성에 페달을 계속 밟으라고 지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두 화성의 소리가 섞이면서 폭풍우가 갑자기 잠잠해진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단, 이런 기법을 현대에 적용할 때는 역사적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베토벤 당시에는 페달이 지금처럼 기능이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현대 피아노의 페달을 베토벤이 악보에 표시해 놓은 대로 밟으면 화성이 충돌하듯이 엄청나게 소리가 섞입니다. 페달 강도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지저분한 느낌이 들 정도죠. 베토벤이 이런 극도의 소리 섞임을 원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는 베토벤 당시 피아노의 페달 기능은 지금 현대의 피아노에 비해 성능이 많이 떨어지므로 베토벤이 소리가 완전히 섞이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울림을 메아리 정도로 표현하기를 원한 걸 수도 있다고 봅니다.